고백하고는 대학교 친구고 또. 그렇죠. 또 어제 이렇게 만나고 어제 저녁은 또 남희수 교수님이랑 같이 저녁을 이렇게 먹게 됐어요. 저랑 같이 그 방송위원회 근무도 했고요. 이게 참 희한하게 이렇게 또 이게 돼요. 세상이 좁아. 그러네요, 진짜. 저는 이 친구만 초대했는데 이렇게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어제는 또 남희수 교수님이랑 그 교수님하고 같은 과 이렇게 또 식사를 하게 되고. 사장님 좀 예. 학교에서 몇번 뵀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경력이 연구실에 제가 뭐 학교에 가끔 강의하고 보통은 미국에 있으니까 자주 못 오죠. 한 두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정말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유 워낙 뭐 소통하시니까. 자, 감명 그러면 깊고. 우리 그 박주현 대표님, 아 예, 제가 여기 앉을게요. 예, 예,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해놓을까? 예. 천재 막 책이네. 쭉. 저기 곧 촬영 들어가거든요. 부사장님, 곧 촬영 들어가니까 일단은 조금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고요. 잠깐만. 들어가는 말 형님이 할래요? 예, 그러죠. 형님 사회 해야 되니까. 교수님, 이거는 제가 백업으로 찍는 건데 괜찮죠? 예. 얼굴 살짝씩 나와도 상관없어요. 정면으로 안 나오고 이제 가끔 나올 텐데. 교수님 오늘 너무 얼굴을 많이 빨리시는데. 아니 너무 감사 와주셔서 좁은 공간에 와서 그냥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채널이 너무 다양한데. 준비되셨나요? 네. 하시죠. 자. 네, 오늘 강준만 선생님 모시고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90분 동안 말씀 들으면서 목소리와 표정은 30대 청년이라는 놀랬어요. 받았어요. 에너지. 예. 네. 90분을 했네요, 저기. 원래 50분인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한류 역사 책을 아주 축약하셔서 네 가지의 키워드로 함축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시는데 그 키워드가 첫 번째가 이제 감성주의, 그다음 두 번째가 코리안 드림, 그다음 세 번째가 해외 지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후발자이기. 네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한류의 역사와 한류 그 자체를 우리가 좀 바로 좀 보자라는 시각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는 이제 또 우리 창조화력발전소의 대표인 고리들 화가 계신데, 네. 저는 이제 그 화가로서 네. 이제 사실 교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게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한류의 현재까지는 교수님이 이제 충분히 연구가 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좌담 이 모임은 한류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류의 미래의 그 뭐 K 컬처라고 하는데 보통 그 K 컬처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 좀 더 인사하기 전에 좀 네.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냥 K 컬처가 아니라 그냥 K 스트림, 그러니까 K 컬처는 한류 문화잖아요. 한류 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다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지구에 그냥 코리안 스트림, 그러니까 그 한국인의 그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것, 거기까지 그 미래까지 한번 얘기를 더 해보고 싶다. 한류의 미래는 그게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욕심으로 일단 꼭 1시간 더 해주십사 좌담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네. 전북의 소리 박지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 예. 기회가 왔으니 우리 박지훈 대표님 전북의 소리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아까 맨 일부에 우리 교수님 소개하면서 제가 주제넘게 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매체 이제 전북의 소리하고
이 사람과 언론이라고 하는 학술 개간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예,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처음에 풀어나가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의 기질이 한국인의 피에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어떤 한국인의 기질과 그다음에 약간 아까 우리 선생님 강의하시기 전에 잠깐 이제 모아백께서 5번째 한류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5차 한류.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5차 한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의 그 파괴적인 점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와중에 터진 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겼다라는 것. 그래서 훨씬 더 이게 더 파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이제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좀 나쁘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침 또 지금 현재 BTS 기생충 한류가 4차 한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하고 4차 한류도 결합할 거 아닙니까? 예, 분명 결합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는 훨씬 더 지금 4차 한류보다 지금 한류가 해외에서 더 이렇게 뭔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한류를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5차 한류가 굉장히 더 강력하게 올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기도 하고, 비대면 가상현실, 이쪽에 또 강해요. 강하고, 많이 좀 단련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막 7시간, 한 7년, 8년의 스파르타식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압축 성장이 마지막 압축 성장, 좁은 땅덩어리에서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IT 쪽도 굉장히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대면 사회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5차 한류는 훨씬 더 폭발적인 것이고, 제 뒤에 제 그 태양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마치 그 불꽃놀이처럼 지금은 우리가 BTS하고 봉준호 기생충이 우뚝 솟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4차 한류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방면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다방면으로 폭발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그 강의 중에 말씀하셨던 우리 한국에는 패자부활전이 없다. 그 문제. 사실 패자부활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한류까지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책에서도 썼지만은 과학 한류는 상당히 늦게 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노벨상은 굉장히 좀 노벨 과학상은 상당히 먼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한류에서 배우자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이 BTS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이 불꽃, 그 아름다운 섬광을 품고 있는 이 잠재력을 여기서 다방면으로 폭파시킬 것이냐. 그런 논의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 넘어갈게요. 호모로댄스 얘기 안 했나요? 예, 그렇죠. 호모로댄스가 주제였지. 네. 참. 호모로댄스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20대 때부터 약간 환빠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고대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설이에요, 가설인데 우리 민족이 소도라고 해가지고 그 천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던, 그래서 뭐 공자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무당 비슷하게 굿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자도 우리 민족이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소도 같은 데서 천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신과의 소통을 돕던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뿔뿔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 DNA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종족이 우리 현재 한반도에 옮겨와 있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류의 기원이 어쩌면은 그 소도에서부터 왔을 수도 있다. 제가 예전에 그 들은 바에 의하면은,
왜 우리는 그래서 굿할 때는 그 원시제이 아시죠? 원시제이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다 잘해야 돼. 술도 잘 먹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런 문화 DNA가 남아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호모 루덴스가 그럼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인공지능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뇌와 운해. 근데 우리가 그럼 운해적인 민족이다. 이게 감성이 강하다. 그러면 빈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그 AI가, 빅데이터 AI가 우리가 술 마시면서 노래하면서 한마디만 해줘도 야, AI, 이거 좀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통계 좀 보여줘 해도 얘가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 한국이 정말 감성주의가 뛰어난 그런 민족이라면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유리하다는 보는 거죠. 우리는 전체 패턴을 인지하는 그 운해적인 감성이 뛰어나고 그럼 우리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과제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AI한테. 그런 측면에서 호모루덴스가 강한 우리 민족이 5차 한류, 그 5차 한류는 아주 어마어마할 거다. 이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한류는 여기가 전혀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암시해 주셨거든요. 네네. 예, 그 5차 한류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강 교수님 또 한번 네. 말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큰일 났네요. 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책에다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네. 나는 문화정성, 문화제국주의를 부르짖던 사람으로서 한류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다. 그래서 책을 끝맺으면서 그러니 내가 이후의 비전과 미래를 예측하는 건 내 능력 밖이다. 그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참 힘들겠습니다만 지금 그 말씀 주신 것과 제가 공감하는 건 이거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우리 뭐 직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우리 저 사는 그 모습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게 저는 딱 답이 지금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한국인들이 한류를 이렇게까지 키운 것도 인정투쟁의 한 형식으로 해왔던 건데 내부적으로 문제를 보니까 인정투쟁의 비용이 너무 커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못 살게 굴어요. 불필요한 경쟁. 그러면 인정투쟁 구조의 재모델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 바꿔나가야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을 서열로 놓고서 서열 차별하고 투쟁하고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정투쟁의 양상을 바꿔나가면서 감성 아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감성이라는 게 뭐예요?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을 정말 활성화시키는. 근데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소통하면은 말로는 다 끄덕끄덕해요. 소통 좋죠? 근데 사실은 소통이 되게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네네. 제가 가짜게 보는 사람 말 듣고서 담배 피기도 그렇고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저 상대를 해줘야 되나? 우리 정치도 그렇고 모든 면이 그렇지 않나요? 소통은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경청이 대단히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제 BTS가 그걸 잘하잖아요. 네. 소통의 제왕이. 네. 팬덤하고도 소통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말로만 부르짖어 왔던 소통을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적 삶에 녹여내는 어떤 전방위적인 민간 영역의 시도와 노력이 이거 왕성하게 전개돼야 되잖아요. 소통 다시 보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서 문자로 보내는 것까지는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답톡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그림을 사신 분들하고 BTS랑 좀 비슷한 거죠. BTS도 아마 작곡하면서 막 SNS 하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 매일매일 달아주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압축해서 소통해 줄 수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그 실험 중에서 아바타 실험이 있거든요. 아바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를 그 예를 들자면 강준만 교수님의 300여 권인가요? 지금 책이요? 아무튼 300권 넘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요. 거의 300권의 책을 전부 다 읽은 AI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터뷰라든가 그 모든 칼럼을 전부 읽은 AI가 있는데 이 AI 아바타가 대신 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어찌 보면 소통을 왜 더 잘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거 그때 그 데니스 홍인가 그 로봇 데니스 홍 맞나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깜짝 놀래 실험을 한 거예요. 가짜 데니스 홍이 나와서 데니스 홍 팬들하고 그 사람이 그 로봇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팬들하고 가짜 데니스 홍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옆에서 데니스 홍을 찍어요. 근데 저게 가짜 데니스 홍이 그 청중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데니스 홍이 나 저거 까먹었는데 나보다도 대답을 잘해. 나보다도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써도 10년 전에 쓴 책 까먹어버리는데 AI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평균치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식의 총합을. 그래서 나보다도 소통을 잘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소통의 수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고 선생님이 이제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 강 교수님이 쓴 모든 책을 이제 인공지능이 네, 읽고 커뮤니케이션에 네. 개입할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지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학을 물론 교수님도 뭐 가르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데이터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학을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르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빅데이터 저널리즘 할 때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든지 좀 알고리즘 저널리즘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한류하고 접목이 됐을 때 더군다나 지금 언택트 시대에 과연 앞으로 한류의 정의 개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고영원 선생님이 지금 미리 그 화두를 좀 던지신 것 같고 네네. 과학도 그러면 이제 한류의 그러면 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그 이제 일견 저도 이제 동감합니다만 지금 방금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앞에서 이제 서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지금 저는 좀 빠진 게 좀 있어서 아쉬운 분야가 있다면은 한류에 저는 그동안에 굉장히 기여했던 분야가 저는 스포츠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그 쓰리박 있죠. 박세리, 박지성, 또 박찬호 이 사람들의 그 한류 문화, 한류라고 우리가 이제 그 개념정이라고 하는 것이 코리안 웨이브 피버라고 해서 뭐 대만에서 만들어진 말이 중국하고 일본에 이제 수출이 되면서 한국에서 역수출이 돼서 한국의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사실은 이제 이런 용어인데 거기에 이제 그 스크린과 이제 뮤직과 드라마는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지금 스포츠가 저는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그런 감이 있는데 혹시 교수님이 다 후속편을 쓰실 때 혹시 스포츠 쪽에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 과학이라든지 예술 쪽도 사실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스포츠 안 다뤘나요? 한류 역사에서 안 다루시는 아니 이제 뭐 기사에 일부 제대로 안 읽은 있겠지만은 게 들통나네. 굉장히 중요한 그 한류 문화를 파급시키는데 저는 원동력이 바로 이제 그 스포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과거에 우리가 3S 정책을 또 떠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우리가 군사 스파르타적인 아까 문화도 얘기가 나왔고 태능 선수촌 문화도 거기 접목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그 뭐 3S 정책이 지금 우리 한류 문화의 원동력이 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반문할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제 3S 중에 우리가 스크린과 스포츠는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과연 또 하나의 그 섹스가 거기에 기여를 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스포츠도 굉장한 기여를 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이제 의문을 좀 갖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한국 대중매체사를 저는 이제 교수님이 쓰신 이보다 굉장히 더 두꺼운 책이고 큰 책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읽으면서 우리 진짜 이게 한국 현대사 못지않은 모든 언론사까지 다 함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더군다나 한류에 관한 것도 또 약간 이제 접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지금 발췌해서 지금 한류의 역사가 이제
미시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아쉽다면은 개화기라든지 일제 강점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좀 더 추스렸다면 그때도 물론 그 우리 그 저력 있는 어떤 예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움떴거든요. 또 그 이전에 또 올라가면 또 백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에 또 전파시키는 거, 뭐 패션 문화라든지 의식주라든지 전통놀이라든지 특히 뮤직, 음악 쪽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류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아까 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그래서 맨 처음에 사실 손기정 선수 얘기를 했고 그 마라톤의 금메달을 얘기했던 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거 하나로 퉁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 손기정의 금메달로 스포츠는 그냥 가장 강력했다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해외 지향성 그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해외 지향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스포츠로 넘어오면 금메달 지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지향성이죠. 그래서 그 제가 골프를 잘 모르지만은 골프를 좋아하는 형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박세리는 왜 양말을 벗었는가? 예,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뭉뚱그려 보면은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면 벌타를 먹고 마는데 자기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멀리 더 크게 바라보니까 그때 양말을 벗고 모험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외 지향성에는 근본적으로 그 금메달 지향성, 인류 지향성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 그게 이제 그 스포츠에서도 스포츠와 우리 한류하고 이게 연결돼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스포츠 다루시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근데 사실은 스포츠는요. 그러니까 그 한류하고 스포츠를 그러니까 스포츠 애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네. 한류만큼의 이상의 이미 영역을 구축해 왔다고 보는 거고. 따로 별도. 네, 이미 엄청난 지금 그 스포츠 그 영역을 구축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넣기 시작하면 사실은 제가 다 다루기 위해서 게임도 넣고 무슨 뭐 난타도 넣고 지하철 1호선도 넣고 그렇지. 넣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다 강론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분야별로 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와닿는 게 아니 그러면 과거 독재 정권의 그 3S 정책 가운데 스크린과 스포츠 그게 기여를 했단 말인가?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좀 보고 싶어요. 이건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까 우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야기 했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비전까지 겹쳐서 보자면 일자리가 주는 건 분명합니다. 일자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각계 전문가들 비전 모아서 낸 코로나 이후에 그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소득제가 이제 당연하게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평등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정의 문제가 생겨요. 즉 기본적인 생계 유지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투쟁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은 내가 그냥 뭐 돈만 받고 평범한 생활하고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인정투쟁의 기본 방식을 엄청나게 다변화해 줘야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인정투쟁이 좋긴 한데 너무 획일적이거든요. 인정받는 코스가 몇 개 안 돼요. 권력 아니면 돈이에요. 권력 아니면 돈. 심지어 학교에서조차 우리 학교로 말하자면 자랑할 때 보면 누가 더 출세 많이 한 순서대로 동문들을 이야기해요. 미국 대학 총장이 서울 뭐 명문 사립대 총장 찾아가서 서로 교류하고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한국 총장님은 그 대학 출신으로서 한국 사회를 주름잡는 내로라 하는 인물들을 열거했고 그 미국 대학 총장은
봉사한 사람들, 낮은 곳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 우리 지금 인정투쟁에 안 넣어주거든. 학교에서 인정투쟁을 전부 그걸로 해요. 공부 잘하는 순서. 근데 제 주장은 이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걸 자꾸 시스템의 문제, 국가의 문제,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느 세월에 누가 그걸 봐? 국가 정책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민사회가 맡아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자리 크게 줄어들고 기본적인 생계 유지 가능한 기본소득제 철저하게 관철된 시대에 한류는 뭘까? 이건 조금 듣기에 불쾌한 소리 있습니다만 그 카터 정부 때 외교안보 보좌관 했던 브레진스키가 70년대에 티티테인먼트란 말을 썼어요. 들으면 조금 끔찍해요. 엔터테인먼트 앞에 TT, 젖병, 즉 요것만 꽂아주면 그거 먹고 대충 살아가라. 끔찍한 비전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럼 엔터테인먼트가 인정투쟁의 영역에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의 그거라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약간 유토피아, 디스토피아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제가 분명히 아마 이제 곧 우리 전반적으로 실시가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인정투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변화시켜서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선 인정투쟁의 다양성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쪽으로 우리가 시계 ಹೊ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정투쟁에서 돈과 권력을 얘기했을 때 돈 쓰는 재미, 그 다음에 권력 휘두르는 재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보니까 그룹전 전시회를 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한 300명 전시를 하면요 그림 팔리는 사람은 2~3명밖에 없어요. 근데 다들 행복해합니다. 다들 회빈에서 전시하고 그리고 자기 그림을 보러 오는 외부인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다른 작가가 나의 그림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엄청 행복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화가들, 예술가들은 그림이 안 팔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팔리는 것은 그냥 로또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룹전 같은 데 가면 안 팔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어떤 재미일까?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말했을 때,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인간은 3가지 행위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레이버, 노동, 워크, 작업, 그다음에 액션, 행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화가들은, 예술가들은 레이버는 아니에요. 그림 그린다고 월급 주는 사람 없으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있었죠. 마지막 궁정화가 누구. 월급은 안 주죠. 근데 이 워크인데, 워크는 어떤 영역이 있냐면은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워크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놀아요, 예술가들. 근데 그 중에 운 좋으면 그냥 돈 생기는 거예요. 팔리는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땐 다들 행복해 합니다. 근데, 예, 거의 그렇습니다. 다른 화가님들도? 이게 조금 집에 가서 모여 계실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억울할지는 몰라도 그 축제 현장에서는 그림이 안 팔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보여주는 것만으로 되게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런 풍경 속에서 저는 계속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류가 K컬처가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장점이 있다라고 저도 책에 쓴 적이 있는데 돈이 가장 덜 들면서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쓰는 재미하고 권력 쓰는 재미는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문화하는 재미, 문화를 향유하는 재미는 보면은 돈이 안 돼도 재밌어하고 돈이 돼도 재밌어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그렇다면은 문화 권력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잘 나가는 문화인들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류의 미래는 문화 권력까지도 배제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인간의 삶은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해간다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는데, 워크마저도 벗어나서 모든 행위, 모든 액션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다양성의 그 포용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그 위화감, 문화 권력이 등장하는 이 위화감마저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액션, 인간의 그 존재, 액션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그 느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소득은 너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런 느낌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야기가 좀 이렇게 엮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까 이제 강 교수님께서 이제 정치 내지는 민주주의에서의 할일은 도대체 뭐지라는 질문을 하셨고, 네네. 또 그런 부분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의 삶 속에서 또는 금방 이제 과거의 전시회의 경험, 그렇죠.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정 욕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런 말씀이 상당히 나온 것 같은데, 이 순간에 그 언론인으로서 그 우리 전주의 어떤 그 문화의 미래 또는 호모로드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꼭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다 뭐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거기에 깊이 동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우리 지역에도 문화 권력이 지금 형성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쏠림 현상인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화이부동 비빔밥의 정신이 우리 전주의 기본 정신이고, 우리가 진짜 우리 경쟁력 있고 우리 어떤 정체성으로 살려나가야 될 그런 전주의 어떤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책도 쓰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거시적으로 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가 한류 문화에 그러면 기여를 전혀 하지 않은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거든요. 또 굉장한 좀 권력이 됐지만은 한류가 오늘날 진짜 전 세계적인 이런 그 문화의 어떤 카테고리를 형성하기까지는 SM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한 역할이 있었듯이, 문화 권력도 기왕 자기들만의 권력이 아니고 정말 화이부동의 정신을 가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권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우리 전주의 그 문화 권력의 형성층들을 보면은 꼭 그 특정층 토호들을 위한, 토호들에 의한 토호들의 권력으로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주변을 다 못 아우르는 것 같아요. 주변을 다 이렇게 못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꼭 자기들만의 이너서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우리가 길러야 될 인재들을 반드시 좀 길러내고, 아까 우리 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꼭 우리가 서울로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전주에도 그런 어떤 잠재적인 그런 어떤 아이들을 길러내고 육성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모멘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특정층의 권력, 쏠림 현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는 아마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한류에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더군다나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 화이부동의 그 어떤 정신, 화이부동의 이런 뭐랄까 변화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화이부동 자체가 우리가 생산성 있는 일이냐 생산성이 없는 일이냐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요 화이부동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악한 일이냐, 물론 선악을 구분하는 것에는 기준이 뭐 또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악한 거냐 뭐 아닌 거냐는 우리가 구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 도덕성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것이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됐다. 이제는 먼저 빨리 벗어나는 운동을 이제 사실 우리 문화인들부터, 뭐 언론인도 뭐 문화인이시니까요. 화가 문화인들부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많이 제 그림이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저축을 안 하고 다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저축을 안 하고 다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걸 꿈꾸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생산성과 비생산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없앨 수 있느냐라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그 좀 연기적인 사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태적인 사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미국 부자들이 막 기부를 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건 아까 자본주의를 안 망하게 하려고 안 망하게 하려고 좀 이렇게 나쁜 의도의 기부, 나쁜 의도의 기부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것도 좋다는 거죠. 그거 좋다. 근데 이제 그런 기부 행위를 떠나서 정말 성숙한 기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생태적인 인식, 그것이 우리가 빨리 우리 한류의 성숙은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식이. 아무튼. 우리 대표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저는 사실 이 그림을 여기 와서 처음 보면서 이 그림이 된다라는 그 느낌. 근데 저는 사진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찍어보는데 사진을 찍어보고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 이렇게 느낌이 오고 필링이 오는데 우리 대표님에 관한 책들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요? 그럼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우리 전주에서 더군다나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늦게 알았다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동안에 우리 한류를 그동안에 진짜 우리 세계적으로 만든 건 사실 우리 한국의 언론의 역할도 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의 언론의 특징이 first only 병에 걸린 언론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역할도 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포장하는 데는 하여튼 일가견이 있는 우리 한국의 언론들이고 포장술이 대단하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언론이 송하진 포장하는 기술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신문에 일면에 사진이 2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통상 우리가 편집할 때 한 면에는 한 사람이 하루 2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광고 빼놓고는. 근데 스트레이트성 기사에 2개, 3개를 넣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포장술이 좋았으면. 몰아주기. 근데 우리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이 정도로 활동하시고 이게 사실 우리가 한류로 나가도 되는 이러한 어떤 성격의 것이라면은 언론에서 좀 이게 좀 그동안에 좀 보도도 좀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방면에 너무 또 이렇게 좀 적대시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갑자기 제 그림 얘기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언론을 이렇게 제가 아직 그 하드 트레이닝을 안 끝났어요. 아직 나설 때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거든요. 초대전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옛날에 이제 항상 겁없으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하지만 좀 그림의 안목이 생기면 좀 더 완성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언론인 한 분이 되게 저한테 안 만나준다고 섭섭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인터뷰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직 하드 트레이닝이 안 끝났다. 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년 정도 더 그림을 더 연구하고 여기 지금 완성된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다 그냥 계속 연구 중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제 그림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유튜브에서는 이미 다 언급이 알려져 있어요. 네, 알려져 있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뵀거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독촉하지 말라고 이제 완납한 다음에 그림이 나갔는데 완납하고 한 3년째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불로 돈 내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자꾸 독촉하면 미완성 그림을 줘야 되잖아요. 나 좀 더 아직 연구가 좀 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뒤로 미치면서 이자로 좀 괜찮은 판화를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귀하신 이 지성의 우리 한국 지성의 대표분을 모시었으니까 저기 교수님 말씀을 더 듣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2년 후에도 인터뷰 한번 하시는 걸로 기자에게 인터뷰 한번 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지금 아까 고아백께서 5차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좀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 그 부분을 조금만 좀 어떻게 보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오래전부터 이제 O2O 경제를 얘기했어요. O2O 미래 사회는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돌아갈 것 같다. O2O, M2M, BMI, 그다음에 on demand.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BIM인가? 두뇌하고 기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두뇌하고 기계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기계하고 두뇌가 연결이 되면은 on demand가 자동화돼 버려요. 무슨 얘기는 지금은 빅데이터로 우리가 뭘 원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 유튜브 같은 데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뇌하고 기계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온디맨드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바로 뜰 뿐만이 아니라 아예 인공지능이 그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줘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인간이 영상을 편집하지만
인공지능이 편집한 영상 많이 있잖아요. 그 영화 예고편 같은 거. 네네. 그래서 O2O가 온디맨드가 되는데 두뇌하고 기계가 연결이 된다. 또 사물 인터넷 있죠. 기계하고 기계가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대면 가상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얼 경제가 있고, 그러니까 가상현실 경제가 있고, 진짜 현실 경제가 있다고 쳤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상현실 경제가 진짜 경제하고 5대5가 되는 게 맞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건 시간 문제다. 가상현실 경제화하고 진짜 경제는 5대5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영화 같은 것에는 이미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스트리밍 받아서 보는 그 OTT 서비스가 거의 한 3대7로 이미 넘어갔지 않나요? 4대6 정도? 3대7, 예. 이미 뭐냐면은 진짜 극장에서 가서 보는 게 30%고요. 그냥 집에서 혼자, 집 안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온디맨드로 보는 게 70%가 돼버린 거죠. 이 현상이 폭발적으로 다른 분야로 넘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넘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집에서 전부 다 배달해 먹는 거죠. 배달해 먹는 거. 그래서 배달해 먹는 것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몇 대 몇이 어떤 게 리얼 경제고 어떤 게 우리가 온디맨드 경제냐 구분을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게 5대5가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2대8, 1대9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대면 경제가. 네. 그런데 5차 한류라는 게 뭐냐면은 장벽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접근성이 가까워지잖아요. 내 감성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콘텐츠나 스토리만 발견되면은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감성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감성.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어딘가를 버스를 타고 그 영화를 보는 거하고 집에서 아주 싸게 보는 거는 훨씬 더 감성에 충실한 경제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가상현실 경제죠. 그래서 아까 그 강주만 교수님이 일부 강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그 감성주의는 비대면 경제, 온디맨드 경제로 넘어갔을 때 지금의 폭발력보다 최소한 5배에서 50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까 수렁에서 핀 연꽃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일부에서 제가 강의 모셨던 분이 이제 여기 김경모 소장님 스토리홀딩스에 우리는 뭐냐면은 되게 갈등의 요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갈등의 요소. 근데 스토리나 콘텐츠라는 것은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갈등을 아까 교수님은 수렁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소스가 많아요. 원천, 자원이 많아요. 그 갈등 자원이 많아요. 갈등 자원이 많은 데다가 가상현실의 그 과학도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그게 저는 5차 한류의 현재 기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폭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5차 한류의 어떤 총론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얘기가 나오면 결국 우리는 이제 아까도 이제 교수님 말씀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고맙습니다. 지금 뭐 배우고 이제 공부하고 저는 제가 조금 오래 살고 하면 죽는 날 전까지 5차 한류가 전개되고 그러면 그거보다 기록은 제가 제 역할은 이제 기록이고 근데 지금 비대면 이데올로기 저는 이데올로기라고 붙여서 비접촉이 이게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해도 남을 거다. 공감합니다. 보호무역 시대로 가고
우리의 삶의 양상도 그렇게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두렵죠. 두려운데 제가 이제 저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한번 그래요? 네. 부정적인 면도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한국인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던 방식의 생활 양식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혁명적인 변화로 갈 수 있다면 그건 박수 칠 일이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외부에 강렬한 충격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행동 양식, 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거기에 기대를 걸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예컨대 소셜 미디어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그 온라인 문화 전반을 보면요. 이것 또한 한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갈등 지향적인 싸우고 그리고 원래 필터 버블이란 말은 미국에서 만든 말이지만 정말 필터 버블 치열해요. 그 필터 버블은 그거 아닙니까? 내 배짱에 맞는 뉴스 정보만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필터링을 해서 내가 버블 어떤 공기방울 속에 갇혀서 외부와 차단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전지현 씨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정치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른 이야기는 전혀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만 알고 있어요. 정보는 엄청나게 폭발했지만 정보를 필터링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거.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수준까지 왔구나. 가짜 뉴스가 아니길 바랍니다. 가짜 뉴스도 우리 지금 한국에서 가짜 뉴스는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 뉴스라고. 이게 지금. 근데 저는 저 혼자 그 말한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책 읽는데 미국 사람이 쓴 책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가짜 뉴스란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권에서조차 대통령서부터 그냥 뭐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짜 뉴스라고.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기술 변화의 동력을 받은 강한 충격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오길 바랐지만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안고 가서 부정적인 것이 증폭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우려하는 거죠. 금방 말씀하신 가짜뉴스의 정의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확한 정의인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방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런 그 한류의 현재 한류가 우리에게 이제 준 과실도 있고 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숙제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차한류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러면 이 아까 스포츠 얘기가 안 나왔다고 했지만 일단 송기정 선생님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만족을 일단 하고요. 화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술. 네. 제가 미술 얘기 들어가기 전에 방금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약간 부언, 첨언, 아무튼 대답,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아무튼 보충을 좀 하자면은요. 필터링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우주의 그 양자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기본 속성, 인간의 기본 또는 어찌 보면 지금 평행 우주론 같은 데까지 넘어가 버리면 필터링이라는 게요. 너무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필터링 자체가 우주 탄생의 동력이에요. 네, 맞습니다. 필터링 자체가. 그 개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같은 영화에서 봤을 때 매트릭스에서는 주로 이제 하나의 드라마가 쭉 펼쳐져요. 그러다가 매트릭스 2, 3에 가면은 이제 다양한 평행 우주 방에 이제 더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오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각자 전부 다 자기가 필터링하고 있는 우주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평행우주론의 기본 이론이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치고 막 거짓 주장이 막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갈등, 우리 한국의 갈등이 이것을 그러면 가짜 뉴스를 다 걸러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의 그 아주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뭐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아니라 아까 저는 아까 우리 사회가 갈등을 교수님께서 수렁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결국에는 인간들이 바로 그런 어떤 극과 극 그리고 그 의견의 다양성 이런 것들에 각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주 대결이 강한 것 이런 것들을요. 마치 그때 우리 그 촛불 혁명이라고 할 때 촛불 그 광화문에서 할 때 와서 막 기타 치고 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그런 것들을 가짜 뉴스를 즐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만들어버리고서 그것을 그냥 즐기는 사람도 있게 냅둬버리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이게 해법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5차 한류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필터링인데 그 필터링 아까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봐야 된다 오히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우리 이제 다시 미술로 넘어와 보면은요. 되게 이제 우리는 미술 쪽에 필터링 버블이 어찌 보면은요 더 극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조각가 중에서 난 그 조각가의 그 작업을 정말 뭐 굉장히 굵은 통나무를 하나 가져와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데 도끼질을 하고 짜구질하고 깎아내고 막 그래요. 마지막에 이쑤시개 하나를 만들어요. 이게 작업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종이 찢는 작업 아시죠? 물방울만 그리는 거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통나무를 갖다가 이쑤시개 만드는 작가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만 하는 사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어느 정도로 자기 작업을 생각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지 찢는 게. 구멍 뚫고 뭐 이런 게. 아주 막 괴상한 것들. 자기 피를 뽑아서 조각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정액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비듬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전 진짜 만나봤어요. 진짜 작가를 만나봤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그 DNA의 흔적을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만 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화단에서 미술계에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미술계를 아방가르드라고 부르잖아요. 아방가르드. 정말 비생산적이고 정말 기괴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자기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술계에 있어서는. 잠깐만, 화단의 5차 산업혁명이 질문이었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은 화단의 5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오히려 좀 전에 필터링 자체가 평행우주론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우주의 동력일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다양성, 그 예술 행위에 아까 제가 레이버하고 워크하고 액션, 노동, 작업, 행위에 있어서 정말 그 어떤 분야보다도 미술계는 행위 중심적이에요. 그 행위가 워크가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 행위 중심적인 미술계가 5차 한류에 동력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저력으로서의 문화적 바탕을 깔아주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우리는 팔리는 그림만 많이 좀 알거든요. 경매에서 100억 넘었다, 80억 넘었다. 이게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애초부터 안 팔리는 그림만 하고 애초부터 안 팔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두 가지에 의해서 사라져가요. 두 가지가 뭐냐? 아까 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 관이나 정치색에 맞춰주다 보면 이게 거세가 되고 사라져버려요. 그 다양성. 그 또 하나 너무 가난하면 사라져버려요. 굶어 죽은 우리 작가 있잖아요, 예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두 가지가 해소가 돼야 돼요. 두 가지가. 굶어 죽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잘 보이는 사람한테만 지원금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5차 한류에 있어서 우리 미술계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봐요. 사실 저부터 그림을 열심히 팔아서, 이왕 팔리는 김에 열심히 팔아서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작업을. 굶어 죽지 않게, 예술가들이. 그 다음에 정치색에 맞지 않고 관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그런 재단을 문화재단을 만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더 진행을 하고 싶은 또 더 나누고 싶은 정리를 이제 토끼들이 너무 많은데 해야 될 시간이 많아서 아무래도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네. 해야 될 텐데 오늘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혹시라도 못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는데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저하고 동병상련인데 지난 한 30년간 우리 지역 언론 잘 되기를 정말 바랬거든요.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5차 산업혁명, 5차 한류, 5차 한류에다가 우리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요즘 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도 말고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인드가 있을까, 이만큼이라도 우리 언론에게. 그러면 그런 의제들을 다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애써왔던 게 어떻게 하면 지역 언론 이거 잘 되게 할 수 있나? 솔직히 저는 이제는 포기했어요. 이제는 포기했고, 지금 아직 포기 안 하고 지금 네, 아직 포기 안 하셨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을 들어봐요. 아직 이제 바뀔 시작이죠. 수 있다.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했다는 뜻은 기존 방식의 변화를 바랐지만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다행히 어떤 사람들에게 불행이겠지만 넓어졌어요. 당장 유튜브도 있고. 근데 이제는 그걸 활용해서 싸워줄 전사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이 그런 전사들을 이렇게 키우고 한번 해보자라는 문제의식을 계속 지금 제기하고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제쯤 올까?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제가 듣고 싶고, 그게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아주 처절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을 또 하고 있어요. 극과 극이죠. 1세대와 5세대. 아까 우리 5차 한류를 4개 다 자꾸 좀 이쪽으로 왔는데, 저는 5차 한류는 오토마타 한류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2014년도에 오토마타라고 하는 영화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기계가 대행해주는 거. 지금 우리가 알고리즘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그 집합물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림도 이제 오토마타 시대가 오면은 인간 대행으로 누가 그려주는 거 아니냐. 책도 다 많은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다 섭렵해서 이렇게 해주듯이. 그래서 이제 5차 한류는 이제 오토마타 한류가 아닌가, 그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아까 계속해서 그런 분야라, 제가 이제 지난 학기 오토마타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반짝 떠올라요. 그래서 역시 우리 대표님이 그 선견지명에 쓰신 분이고,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공예라든지 예술 분야에도 이제 오토마타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럼 언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 언론은 늘 변방에 머무를 것인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오토마타 시대거든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소통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한 그런 시대에
지역 언론, 지방이라고 그래서 꼭 지역 의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전 세계적인 의제를 같이 아울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 채널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인 채널이 되면은 지역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저는 그런 느낌과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BTS네요. 지금 언론계 그래요. BTS. 지금 제가 개간지 사람과 언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지만은 제가 대표님께 한 번 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 전북 의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의제도 있고 전 세계적인 의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환경 문제를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다뤘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 왜 먹고 살기 바쁜데 왜 환경 문제에 당신이 그 많은 종이를 할애하냐 이런 이제 얘기가 오는데 요즘에 와서는 맞다 이거죠. 요즘에 와서 이제 코로나가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문제에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여름에 왜 사람과 언론에서 거의 많은 지면을 환경 문제, 기후 변화의 문제에서 주목하고 기상청장하고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상청장이 아니 지역에서 그 도지사하고 인터뷰하지 뭐라고 이렇게 기상청장을 만나러 왔습니까? 저는 우리는 이번 의제가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이슈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도 그때 뭐 이렇게까지 그래 우리 사람과 언론이라고 하는 저도 책이 저도 10권이 나온다면은 8권이 외부에서 독자가 있고요. 전라북도 독자는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전북의 소리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도 이제 그런 실험 모델로 물론 이제 지역 의제를 매일매일 이제 하나 두 개씩 발굴을 하는데 조금 심층적으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다루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같이 해요. 특히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여기서 활동하는 그 논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이쪽에 전 세계적으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접목시키는 끼워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제가 아주 다양해지고 좋아요. 볼륨이 커지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서 근데 그것도 보면은 조회수도 이게 방문 통계를 보면은 전북에서 들어오는 거 한 20%밖에 안 돼요. 80%가 애지에서 이렇게 와서 전북에서를 본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기서 자부심을 느끼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그림이 팔려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느끼고 그 의욕을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역만의 지방으로 그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으면서 소통 채널의 어떤 중심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박 대표님 생각하거든요. 전라북도는 포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이 없는 것 이제 같은데 대표 언론이 되면은 그때 이 본부가 어디지 하면서 이제 그래 찾아오게 어떤 사람은 인터뷰하러 세종시나 오는 서울로 가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근데 그렇게 할 바엔 세종 차라리 가까운 세종으로 가든지 서울 가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뭐 KTX도 있으니까요 이제. 박 대표님도 사실 이제 궁금했던 것은 이제 사실 모든 언론인들 만날 때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한다면 상업주의는 어떻게 달성하실 거예요? 상업주의. 제가 지금 무광고로 지금 달려오고 있거든요. 예. 유일하게 광고가 없는 책이에요. 예. 아마 우리 대표님도 좀 그런 책을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상업 광고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3년을 연명할 수 있냐. 이거 이제 저만의 이제 노하우고 비법인데 와. 그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이제 좀 길어지고 그건 저만의 또 노하우를 또 전수하는 것이라. 하여튼 무상업 광고로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폰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특이한 또 그런 또 재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매우 독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무광고로 하시면서 지금 시간이 끝나가는데 뒤에 나중에 끝나고 네, 그거 끝나가는데 나중에 뭐 제가 친구가 제 자랑 조금만 할게요. 네. 제가 유튜브로 이제 비대면 판매를 2017년부터 시작했어요. 비대면 판매 택배로 그림을 팔고 배달해주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화단의 주류 화단의 그 제가 인맥이 많아요. 인맥이 많은데 이렇게 사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약간 그 자존심, 그죠? 예. 키워달라, 전시를 좀 불러달라, 뭐 메이저 갤러리한테 초대. 이걸 못 하겠네. 근데 사실 또 제 그림이 완성이 안 돼 있어서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소통을 쭉 하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얼굴을 한 번도, 지금은 좀 아는 분들이 그림을 좀 사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그림을 판 게 한 0.3%에서 0.5%밖에 안 됩니다.
100%가 저를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거의 작년까지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작년에 100%였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만.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지인들이 사주는 게 거의 0.3%에서 0.5% 정도. 아직도 99.5%가 제가 아니 이제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제 그림 사신 분들이 꽤 있는데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저를 몰랐던 사람들이. 실력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은 누구나 자기가 정말 진정하게 진정성을 갖고 또한 스파르타는 필요하죠. 그 BTS처럼. 그 두 가지를 갖추면은 누구나 하루아침에 유명해질 수도 있고 구석에 있지만 방구석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5차 한류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키워드는 오차 저하고 좀 한류에. 비슷한데 그게 바로 차별성이거든요. 한류 시대가 차별성. 그리고 실력 차별성. 플러스 실력. 실력이 네. 있으니까 알아주는 거죠 외부에서. 자랑 너무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내부에서 안 알려줄 수밖에 전라북도 안에 없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네네네. 과도기도 회장 맡으시고 아니 좀 모아서 이게 지역민들에게요 엄청난 그의 작업을 그게 교육이 돼요 사실은. 일단 취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년은 뭔가 그 취재를 나와야 해가지고. 되고.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취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그 취재. 예, 시간이 거의 다 이미 지나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해야 돼. 지금 이제 BTS의 아미가 있듯이 고리들 TV에도 아미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 맞죠.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이 음식은 전라남도 진도에서 목포가 고향이시죠? 네. 진도에서 한 고리들 아미가. 단장님 이게 먹는 거였어요? 네. 네. 아니 지금 먹으라고 말고 데코레이션에서 우리 그러면은 인사하고 바로 먹는 걸로 네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그러면 것 잠깐 전현수 단장님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전라도 진도에서 오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연회를 했는데 우리 첫 번째 강연회를 맡아주신 우리 김경모 소장님 여기 와 계시죠? 잠깐 그렇죠. 얼굴 좀. 예. 예, 오셨으니까 얼굴 한번 보이죠? 더 해달라고. 네. 여기 잠깐 교수님 옆에 좀 와주세요. 사실 기념 촬영? 김경모 소장님이 한류의 역사를 언급을 안 했으면 제가 섭외할 생각을 못했을 텐데 물론 섭외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마침 내가 잘 돼가지고 같이 오시죠. 그러면 됐어요 이제. 3분만 발언 마무리 발언 마무리요? 마무리 발언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뭐 강의분 아직 끝나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정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그 언택트 시대로 돌아가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저도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으로는 안 돌아가요. 지금 극장 매출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로 엔터테인먼트 매체를 보는 게 익숙해졌어요. 편해졌어요. 그렇죠. 편하죠. 그래서 이제 2시간 투자해서 돈 내고 극장 가고 이거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업자들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시장이 무지하게 커졌거든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 몰아갑니다. 시청자들. 좋아하는 거에 트렌드를 읽어서 그런 걸 계속 대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엄청나게 손상돼. 손상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만드는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매일 뭐 라면만 먹다 보면 질리니까 그렇죠. 짜장면 또 먹게 되잖아요. 또 돌아올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경계를 하고 있고 또 그래야 시장의 다양성이 좋아야 시장도 커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그 콘택트식이 다시 되더라도 매체 환경은 엄청나게 변했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좀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업자를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교수님, 말씀 참 좋았습니다. 교수님 칭찬 조금만 더 뭐. 아니 저는 원래 원래 너무 존경하시는 아니 그러면 저는 원래 팬이었고요. 원래 팬이에요. 예, 그래서 한류 역사라는 책도
내셨다 그래서 바로 가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예, 저 사서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본 그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한과 한으로 이렇게 딱 짚어주시는 한과흥. 굉장히 압축성장이라는 것도 저희 영화 만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소재 보고야 그러거든요. 정확히 갈등 유치 시대 때, 구한말 시대 때 그냥 갈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도 구한말 시대 그 갈등에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야기가 막 길어지고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예. 시간이 되시면은 네. 시간이 안 되시면- 보내드리고 싶은 그렇죠. 느낌이죠. 예, 예. 네, 안 보내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강연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었습니다. 동영상 마무리.